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정책론 들어간다 그랬죠. 일단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수요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죠. 첫째 주에 뭐 했죠? 첫째 주에 뭐 했어요? 첫째 주에 이제 총론했죠. 총론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부동산 개념, 그리고 부동산 분류를 했죠. 토지 분류를 했어요. 부동산 분류 중에서도.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속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라고 했죠. 여기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게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는 난이도가 높고 분량도 많아서 이건 일단은 나중에 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 개념에서는 다시 법, 경, 기 이렇게 나누어서 봤죠. 법적인 측면에서도 봤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봤고 기술적 이 세 가지 갈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갈래 중에서 법적 개념은 다시 잔가지가 그려졌죠.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해서 협의의 부동산은 법 중에서도 민법상 부동산이죠.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했고요. 정착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세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하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까지 더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준부동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약간 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법적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그랬죠.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것을 생산재라고 했고요. 그 생산재 성격도 있고 경우에 따라 소비재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만 구별하면 된다 그랬죠. 얘네들은 잎사귀 다 그렸다 그랬어요. 법적 개념만 좀 더 앞으로 남아 있고요. 이 모든 관점에서 다 살펴보는 것을 이제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에서 여러 가지 분류했어요. 대택부, 대지, 택지, 부지.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는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택지. 그리고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부지, 대택부 했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이거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필지, 획지. 법적 개념은 필지, 경제적 개념은 획지.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로 될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서 하나의 획지로 이용되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나지,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 건부지의 경우에는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건부 감가가 일반적인가요? 벌써 상당한 내공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혹시 아는가 모르는가? 건부 감가가 일반적이에요. 건부 증가가 예외적이고요. 그다음에 법지빈지 했죠. 법지는 경사진 토지예요. 경사진. 그래서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소유권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렇고요. 비교되는 개념이 빈지, 바닷가. 요거는 소유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땅 이렇게 했죠. 그리고 포락지 뭐 이런 건 나중에 더 했나요? 포락지 침식작용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자, 이렇게 토지 분류를 했어요. 자, 이 정도 분류 뭐 단어 뜻만 알면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수업을 들었으면은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이게 정착물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정착물이나 중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웬만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는 더 이상의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문제고요. 얘네들은 종류만 좀 알아두시라고 했죠. 일단은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에서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불변적이에요. 인문적 특성은 인간과 함께 나타나는 작용 그 특성이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후천적인 그런 성격이 있죠. 자연적 특성에 부부연계인해서 부부동성,
부증성, 부부영, 영속성, 부부영계, 개별성, 부부영계 인접성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 했고요. 용, 병사, 용도 다양성, 용병, 병합 분할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 인문적 위치,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죠. 그 중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부증성 개념하고 영속성 개념이에요. 부증성은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의 양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용도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수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증성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용도의 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건 용도적으로 늘어났을 뿐이지 물리적으로 늘어난 것은 절대로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뭐 저수지를 매립한다거나 해서 농지가 됐거나 택지가 됐다 할 때 이걸 부증성의 예외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건 단지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이지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속성은 이제 반대로 절대로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전체 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일단 뜻을 알아두시면은 나중 되면 이제 파생 현상에 대해서 살짝씩 들어갈 겁니다. 뭐 속성은 중요도가 더 낮다 그랬고요. 자, 이게 2주 전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누적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불과 5분 정도예요. 5분 정도에 2주 전에 거를 대략적으로 복습을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이거 다 안 봤죠? 다 안 보고 중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살펴봐도요. 상당 부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복습에 지금 복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기 한 5주차, 6주차 가면은 앞에 1, 2, 3, 4주를 다 복습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또 있어요. 지난 2, 3주까지는 빼고요. 직전 한 두 주까지만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겹쳐서 복습하는 거죠. 이렇게 겹쳐서 처음서부터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직전 주 복습은 당연한 거고요. 조금 더 한다면은 한 2주 전 것까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은 굉장히 누적돼서 알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접하기가 쉽겠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 공부라는 거는 스킬입니다. 스킬. 효율. 그러니까 그 스킬인데 누가 그 스킬을 빨리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방법이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는 비슷해요. 근데 그것이 그런 말이 있죠. 만시간 법칙인가? 만시간 법칙. 어떤 것들을 만시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노하우를 알게 된다 그러죠. 근데 그게 만시간 앞으로 공부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시간 공부한 사람, 저도 만시간 공부한 것 장담 못 하는데 이미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서 그런 방법들을 써먹어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수요 공급했어요. 수요 공급할 때는 여기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맨 왼쪽에다가 뭘 적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맨 왼쪽에 적었는 것들 위주로 기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이거 이제 적었단 말이에요. 이거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렇게. 다음에 균형의 결정 이동, 이렇게.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은 이제 개념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탄력성도 깊게 안 들어갔죠. 이 종류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깊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주로 했던 내용들이 지난주에는 요 내용들 요거 하고요. 유량과 저량 개념 구분은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죠. 유량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소득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근로소득도 소득이고, 임대소득도 소득이고, 이자소득도 소득이고. 자,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이죠. 근데 그 소득이라는 게 받는 쪽에서는 소득이지만 지불하는 쪽에서는 지출 또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출이나 비용도 뭘로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유량으로 측정한다는 거죠. 이쪽에서 기간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저쪽에서 기간으로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또 이제 탄력성과 관련해서 뭘 배우시는가 하면은 판매 수입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공급자의 판매 수입.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런 물건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 판매 수입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죠? 수요자가 사니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1,000원 썼으면 판매자는 1,000원에 판매 수입이 발생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지출액하고 판매자의 판매 수입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공급자의 판매 수입을 수요자가 지출하는 금액으로 계산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공급자의 판매 수입을 수요자가 지출하는 금액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요 곡선에서 찾아요. 공급 곡선에서 찾지 않습니다. 공급 곡선은 공급하고자 하는 거죠. 지난주에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공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공급을 했다 이 소리는 수요자들이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 되면 판매 수입을 지출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과 이 거울의 양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량 저량을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특히 유량을 기억할 때는 한쪽에서 지불한 것은 다른 쪽에서 받은 것, 뭐 이렇게. 다음에 이제 저량의 대표적인 것은 재고라 그랬어요. 재고. 근데 그 재고의 대표적인 게 자산 개념이에요. 이게 자산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바뀔 수가 있죠. 처음에 결혼할 당시의 자산하고 지금 현재 자산하고 그때 지금 이게 다를 수 있죠. 그건 이제 다 자산의 개념은 저량 개념이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양,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그건 이제 유량이 되는 거죠. 그 기간을 전제로 하니까. 그러니까 인구라는 게 저량일까요, 유량일까요? 인구. 여기 이 지역 인구 하면은 그게 언제적 인구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맞나요? 작년 이맘때 인구, 올해 이맘때 인구, 그때 인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다 그러죠. 그걸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작년 이맘때 인구하고 지금 이맘때 인구하고 비교했더니 지금 이맘때 인구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줄어들었다는 그 양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줄어들었다는 양, 줄어든 양. 줄어든 양은 유량이 되겠죠. 그 기간 동안 1년간 줄어든 양. 지금 갑자기 사람을 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도 일종의 재고라는 거죠. 이 지역 재고. 1년 전 이 시점의 재고. 지금 이 시점의 재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구하면 저량 개념이지만 인구 변동량 하면은 이건 유량이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수요량이라는 개념은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건데, 자, 이거 이제 유량, 저량 말고 사실 더 한 게 있죠. 추가로 한 게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수요 뭐 이런 것도 했죠. 유효 수요, 잠재 수요 해서 우리는 수요의 크기를 유효 수요의 크기로 측정한다 그랬죠. 잠재 수요는 그거는 측정하지 않아요. 돈 들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게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근데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였어요? 수요 결정 요인 하는 거였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재화의 가격이었어요. 가격 말고 중요한 것이 소득, 그 다음에
관련제 가격. 앞으로 이 세 가지는 계속 나올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 기호, 좋아하는 정도예요. 기호라는 게 기호식품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인구, 가족으로 뭐 가계로 봤을 때는 먼저 가족 수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이게 사과 수요량이면 사과 가격이고요. 여기가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이면은 아파트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뭐다? 수요 곡선이다 그랬죠. 자, 수요 곡선이 이쪽을 뭐로 나타내고요? 수량으로 나타내요.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일 때 수요량이 얼마냐? 이 길이가 수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줄이죠. 이 수량을 줄입니다. 이 수량이. 근데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점들을 연결해서 이으면 이게 바로 뭐다?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형태는 우하향하는 형태다. 그리고 이것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서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랬죠. 반대로 움직인다. 이걸 반비례라고 표현하고 수학적인 표현은 감소함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경제학자들은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서는 예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그 예외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예외라는 게 수요 곡선이 수평인 경우. 가격이 아무리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거예요. 수직인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량이 변함이 없죠. 어떤 게 이런 게 있을까요? 아주 예외적으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량이 변함이 없어요. 토지, 땅 가격 올라가도 계속 그만큼 수요합니까? 수요. 공급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쌀 가격 올라가더라도 계속 그대로 먹을까요? 좀 줄이지 않을까요? 뭐 휘발유 가격 올라가면 뭐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줄일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제한은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거의 이 수직에 가까워요. 뭔가 하면 제 생각에는 소금은 솔트 나왔어요? 소주요? 상당히 술을 좋아하는가 봐요. 아무리 술 가격 올라가도 소주는 계속 그대로 수요해요. 소금은 거의 대부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인간이. 물론 그것도 약간은 줄겠지만 거의 소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옛날에는 소금이 워낙 귀해서 이게 소금이 화폐처럼 쓰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예외적인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완벽하게 수직은 아닐지라도 거의 수직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석을 할 때는 거의 수직에 가깝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직이라고 보고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 나중 얘기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같은 수요곡선 상에서 이렇게 수량이 변하죠. 길이가 변한다는 게 이렇게 수량이 변하는 것은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요량 변화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왼쪽 수요량 변화. 근데 다른 것들이 변해도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한다 그랬죠. 근데 같은 가격 수준이라도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량이 늘어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나 수량이 늘어나는 거는 똑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 외에 뭔가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 외에 뭔가가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수요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요것만 요 가격 수준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가격 수준에서도 원래 가격 수준에서 사려 했던 양보다는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새로 선을 그려서 나타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변하면은 수요 변화이면서 선의 이동이다. 선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 요거는 점의 변화, 점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나중 되면은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변하느냐, 왼쪽으로 변하느냐, 요거까지 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 순환은 요 구별만 해도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고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공급에서 봤단 말이에요. 공급에서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해서 유량 개념으로 측정하고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공급이고 그건 다 똑같은데, 자, 이게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공급 결정 요인 하는 게 있었죠. 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소득 관련제 가격이 중요한데 이쪽에서는 생산 기술 수준이나 또는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거라 그랬죠. 등등등. 여기도 이제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뭐고요? 공급 곡선이죠. 공급 곡선은 이제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증가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상향 형태가 되고요. 반대로. 그다음에 요거는 비례죠, 비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내려가고요. 요거는 이제 증가함수 이렇게. 자, 제가 팔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 양쪽 다 같은 방향, 비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공급 법칙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칭적으로 되죠, 여기는.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그 재화에 뭐가 변한가요?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거나 했을 때는 똑같은 가격 수준이라도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 이 뒤에 있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새로이 뭐를 그려야 돼요? 공급 곡선을 그려야 되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것이고 공급 변화라고 얘기하고요. 가격이 변하면은 공급량 변화에서 같은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대칭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 그 다음에 이동했어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된다 그랬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지점이죠. 이러면은 자, 왼쪽에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려는 양이나 오른쪽에 공급하고자 하는 이 수량이 같으니까 가격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변함이 없어요. 멈춤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균형 상태가 아닌 상태를 불균형. 우리 현실적으로는 이 균형을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보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보합. 거의 균형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별로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자, 근데 그러지 않고 불균형이다. 그럼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으면 수요량보다 뭐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공급량이 더 많을 수가 있고요. 수요량이 더 많을 수가 있죠. 자, 이게 공급량이 더 많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요? 초과 공급이 더 많으니까 뭐 공급초과 해도 관계없어요. 뭐 뜻만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지. 그 뭐 초과 공급.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초과 공급 못 해가지고요. 공급 초과인지 초과 공급인지 헷갈려가지고. 근데 그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초과 공급하든 공급 초과든 초과 수요 초과든 초과 수요든 관계없다고요. 의미가 수요가 더 많으냐 공급이 더 많으냐 이걸 의미하는 거죠. 초과 공급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제 무대 오른쪽에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내려가죠. 자,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랬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 많던 공급자들 중에 일부는 가격이 안 맞으니까 빠져나가면서 무대 저쪽에 수요자들이 등장하죠. 그게 지금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고 수요량은 늘어나게 돼서 이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불균형 상태가 균형으로 간단 말이죠. 자,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은 공급량 변화나 수요량 변화예요.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함께 나타낸다 그랬죠. 이렇게. 이 위라 그랬죠. 위. 여기에 요 위라 그랬죠.
이 교차점 위에서는 초가 공급이에요, 초가 수예요? 초가 공급이죠. 교차점 아래에서는 초가 수요가 나타나고 있죠. 제가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러죠. 말씀드렸나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요. 왼쪽에 수요, 오른쪽에 공급, 위에는 초가 공급, 아래는 초가 수요. 요만큼 초가 공급이래요, 초가 공급. 요만큼은 초가 수요, 초가 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공급량은 여기서 이렇게 공급 곡선상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게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균형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서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면 저쪽에 수요량이 더 많아요. 이쪽에 공급량이 더 적고 가격이 올라가면 오 괜찮네 하고 밖에 대기했던 공급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수요량은 내려가니까 이게 같아지는 거죠. 이게 더 많던 것이.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이 내려가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이 이렇게 줄죠. 이렇게 수요량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으로 갈 때 이렇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에서 균형으로 가는 거죠. 됐나요? 자, 일단 균형이 결정된 후에 이동하는 것은 가격 외의 요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예, 가격 외의 요인들이 얘가 변할 수도 있고 얘가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쪽이 변하면 수요 변하고 이쪽이 변하면 공급 변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나중에 오른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것도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래요. 근데 그래프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나 공급자가 많이 등장하게 되면 그랬어요.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북적북적 거린다 그랬죠. 그러면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체결 건수가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자가 증가하든 공급자가 증가하든 시장에 누군가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게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수요자가 증가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 체결 건수가 많아지는 거고요.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체결 건수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어찌됐든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건을 내놔야 돼요. 물건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이게 물건이 많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누구도 많이 잡아야 돼요. 물주도 많이 잡아야 되죠. 그래야 이걸 체결을 많이 시키죠. 사려는 사람은 많아도 물건이 없으면 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물건을 많이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체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일단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체결 건수는 많아지는데 다만 파는 사람이 많아서 체결 건수가 많은 것보다는 사는 사람이 많아서 체결 건수가 많은 것이 조금은 더 낫다 그랬죠. 수수료가 조금은 더 차이가 난다 그랬죠. 자, 근데 수요자든 공급자들이든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한산해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든 공급자들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거래 건수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면은 물량이 남게 돼요. 사는 사람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물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공급자들이 빠져나가면 물건이 없잖아요. 사려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균형에 이동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할 겁니다. 지금 이미 거의 다 한 거나 다름없지만 그것을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나타낼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 되면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동시에 이동하는 것 요렇게까지 하면 그게 이제 5, 6월 과정이에요. 5, 6월 과정까지 하면 이게 이제 동시에 이동하는 것까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는 탄력성은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수량이 많이 변하면은 탄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수량이 별로 변하지 않으면은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소금이라는 재반은 수량 변화가 거의 없죠. 비탄력적이죠. 그 비탄력적일수록 그래프가 가파르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좌우로 뭐를 나타내요? 수량을 나타내죠. 좌우로 많이 변한다 그러면 수량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완만하게 나타내면은 좌우로 수량 변화가 크죠. 맞나요? 근데 가파르게 나타내면은 좌우로 수량 변화가 적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게 나타나요. 수량 변화가 작게. 그래서 이 더 가파르냐 완만하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기업들도 그렇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탄력성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변해도 소금 같은 거는 먹기는 먹어야 되고 쌀도 굉장히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밥 한 끼 식사 이 가격이 올랐을 때 내렸을 때 더 먹고 덜 먹고가 음식의 경우에는 별로 변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음식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액세서리나 이런 사치제 같은 거는 굉장히 탄력적인 재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수량 변화가 큰 재화냐 적은 재화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격이 변해서 수량 변화의 크기를 보는 것을 가격 탄력성, 소득이 변할 때도 수량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크게 변하는 재화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필수재, 우리 먹는 거. 가격 탄력성도 적지만 필수재 같은 거는 소득 탄력성도 적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내 월급이 2배로 늘었다고 해서 하루 3끼 먹던 걸 6끼 먹진 않죠. 근데 그만큼 이제 돈이 세이브가 되죠. 소득도 늘었는데 먹는 건 별 차이가 없으니까 많이 여유가 생기죠. 그 여유 생기는 걸로 뭐 해요? 이제 뭔가 치렁치렁 걸고 하겠죠, 이제. 아니, 그 남는 돈으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거 다른 거 보면 이제. 그거는 무슨 재란 얘기예요? 사치제. 사치제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수요량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변화에 대해서도 수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관련재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 적게 변하느냐, 이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종류 3가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써요. 이걸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교차라는 이 단어는 귤 가격이 변할 때 귤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무슨 탄력성? 그건 가격 탄력성이에요. 같은 재화일 때는. 사과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변하는 거 가격 탄력성이에요. 근데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겠죠. 사과 가격이 변할 때 귤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관계를 보기 때문에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달라요.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 또는 Y제 가격 변화율 분의 X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는 사실 나중에 가면은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변하느냐 반대 방향으로 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득 변화에 대해서 정상제, 열등제 이런 단어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예요. 같은 방향이죠. 그런 재화는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런 재화는 정상제란 말이에요. 양수로 나타나요. 이 숫자가.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열등제죠. 소득이 감소할 때는 그런 재화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것도 반대죠. 이럴 때는 얘가 음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양수로 나타나면 정상제, 음수로 나타나면 열등제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관련제에서는 대체제, 보완제 했죠. 이것도 지금은 그냥 대체제만 말씀드릴게요. 귤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귤을 덜 먹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과 수요가 늘어나겠죠.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죠.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면 양수, 음수. 양수. 여기는 교차 탄력성이 양수면 대체제예요. 음수면 반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럼 보안제. 지금은 외워도 돼요. 어느 하나만 아는 게 더 중요해요. 헷갈릴 때는 두 개 다 하면 바보예요. 하나만 하는 게 요령이에요. 헷갈릴 때는. 여러 개가 있을 때 다 해서 헷갈린다 그러면 나는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해요.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국사를 굉장히 못했어요. 근데 그 국사에서 신라시대 특히 법풍왕, 진흥왕 헷갈려 죽겠어요. 왜 둘 다 흥자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진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 두 왕이 하나는 대가야를 정복하고 하나는 금관가야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법풍왕이 대가야인지 진흥왕이 대가야인지 항상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몇 년 전까지도 헷갈렸어요. 몇 년 전까지도. 그건 왜 그렇게 헷갈렸던 거예요? 두 개 다 했기 때문에. 하나만 했으면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수험생이 지금도 헷갈린다니까 그럴 땐 이렇게 외우래. 뻐끔뻐끔 외우래. 뻐끔뻐끔 외우래. 뻐끔뻐끔. 법풍왕이 금관가야래요. 하나만 외워라. 하나만. 그래서 법풍왕이 금관가야니까 진흥왕은 대가야. 자동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 요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니까. 여기는 정상제가 양수. 여기는 대체제가 양수. 요거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지난주에 양수 음수 개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뭐 경기 변동은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복습이 좀 길었죠.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앞에 것도 하느라고 좀 길었는데요. 자, 이제 시장론으로 가시는데, 자, 42쪽, 43쪽 시장론이 있죠. 자, 거기에서 일단 그 46쪽 이후로부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일단 시장 개념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정책론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시장 42쪽에 시장 개념 그 부분부터 할 겁니다. 자, 시장론에서는 여기 이제 전체 다를 보면은 한 4문제에서 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거기 뭐 효율적 시장 이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입지론,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 다 합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좀 잡다한 내용이고요. 뒤에 지금 정책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앞부분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는 주제가 있고요. 시장의 특성. 주로 출제되는 주제는 요거 하고요. 여기 이제 한 문제 가까이 출제가 돼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요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거예요. 합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대론 하는 게 있고, 공간 구조론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전통적인 시장론에 의하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여기까지는 시장론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관련되는 거, 뒤에 정책론과 관련되는 건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를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다 합쳐서 여기 한 3문제에서 4문제니까 많이 나오면은 한 5문제, 적게 나오면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다 출제가 됐네요. 올해는 4문제 나왔는데 요것만 빼고 4문제가 나와서, 근데 올해는 좀 문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한 문제 지문, 한 개 지문, 여기에서 한 개 지문, 이렇게 지문이 여러 가지 지문이 이렇게 나와서 좀 어떻게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서 각각 다 출제가 됐어요. 각각. 자,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시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념. 시장이 뭔지. 근데 이제 첫날 제가 말씀드렸나요? 시장이라는 게 사려는 사람이 있고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시장이 형성된다. 지금 계속 앞 시간에 복습할 때 여기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여기 공급자들이 등장하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시장이 등장하는 시장. 이런 의미의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그런 장소는 구체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구체적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추상적 시장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구체적 시장을 얘기를 해요. 요거는 구체적인 장소, 뭐 노량진 수산시장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고자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모임,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공급자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부동산이란 특성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었다. 이렇게 하죠. 수도권. 그죠? 또는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 또는 강남 3구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지리적 범위로 얘기하죠. 지리적 범위로 얘기할 때에는 구체적 시장 성격을 좀 일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지리적 구역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성격도 얘기한다? 구체적 시장 성격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시장 성격하고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시장은 다르죠. 여기서는 실제로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의 구체적 시장이고, 여기는 이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리적 범위, 지리적 범위라는 의미의 구체적 시장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쓸 수는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추상적 시장, 구체적 쓸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추상적 시장이라고 할 때는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뭐로 보는 경우? 지리적 구역으로 보는 경우. 됐나요? 자, 아무튼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구분은 아니에요. 일단 우리 원칙적으로는 뭘 한다? 추상적 시장으로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특성하고 부동산 시장 기능 하는데요. 저기 정책론에서 설명 드릴 내용은 부동산 시장 특성보다는 부동산 시장 기능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중요도가 더 높은 게 부동산 그 시장의 특성이니까 그 43쪽을 보세요. 41쪽 이쪽에 있는 시장의 개념 및 유형, 뭐 오른쪽에 부동산 시장.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되 그 맨 위에 참고 박스 있죠. 참고 박스에 부동산 시장의 구체성과 추상성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좀 더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서 괄호 2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 요거는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그걸 이제 암기를 시킬 때 제가 과장국수 비비자 이렇게 해요. 앞글자 비슷하게 따서요. 과장국수 비비자. 과자가 이게 과다한 법적 제한이에요. 법적 제한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어떻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지난 파리 대책도 보십시오. 부동산 뭐 이제 투기 붐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은 막 정부에서 규제 들어가죠. 그리고 뭐 디테일을 규제한다, 뭐를 규제한다. 근데 이런 동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규제 별로 없죠. 부동산은 이런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다음에 일단 요거 이제 타이틀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나중에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장기성의 앞에 장자예요. 이거는 매매 기간이 길다 얘기예요. 다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사서 그냥 배달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결제하고 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계약해야 되고, 중도금 줘야 되고, 잔금 치러야 되고, 이 기간이 어때요? 상당히 길죠. 이거와 관련된 특성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현금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현금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 유동성이 낮다 그래요. 유동성이 낮다. 현금화 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금부치 같은 건 어때요? 유동성이 높죠. 금은 바로 금 가져가면 그날 바로 현금화 할 수 있죠. 거의 대부분. 아주 덩치가 큰 금 아니고선 덩치가 큰 금을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뭐 금괴 하나가 얼마 정도 하죠? 1kg인가 그게? 몇 킬로죠 이게? 금괴 하나가? 1kg인가요? 1kg인가요? 그게 한 5천만 원 하나요? 한 5천만 원? 제가 그 계산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1kg 하나 무게하고 5만 원짜리 5천만 원 무게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5천만 원 돈하고 금괴하고 돈이 그 무게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부피가 훨씬 적잖아요. 감추기도 쉽고 훨씬 이게 안전하죠 이게. 아무튼 자 그런 금은 그날 바로 거의 대부분 현금화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그것도 좀 며칠 걸리죠. 바로 당장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은 더 많이 걸리죠. 자 이렇게 이런 물건들을 표현을 할 때 유동성이 높은 물건, 유동성이 낮은 물건, 금붙이, 자동차, 부동산 이렇게. 그래서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매가 나올 때 뭐가 가장 가치 손실이 크겠어요? 금매로 물건을 내놓을 때, 급하게 돈으로 만들려고 할 때 부동산이 가치 손실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위험. 현금은 유동성이 100%죠. 현금은 유동성 위험이 없어요. 근데 수표만 해도 약간의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수표도 다른 은행 거는 이렇게 저거 할 때 좀 수수료 떼야 되죠. 자기 은행 거는 그냥 현금으로 바꿔주죠. 아닌가? 자기 은행 거도 아닌가? 자기 은행 거도 그날 안 주고 다음날 주나요? 자기 은행 거도? 자기 은행 거는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표도 약간의 유동성이 낮은 거죠. 다른 은행에 가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성이란 단어예요. 얼마나 현금화하기 쉽냐? 뭐라고요? 유동성이 높다 낮다?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다음에 국지성. 국지라는 단어가 뭐예요? 국지적 집중호우하죠. 이건 그 지역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국지적 집중호우. 부분이란 뜻이죠. 그럼 됐고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은 달라질 수 있죠. 똑같은 삼성 레미안 30평 아파트라도 요 지역에 있는 거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거 하고 달라질 수가 있죠. 어렵지 않아요. 수급 조절 곤란. 수급이 뭘 줄인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다. 자, 이 소리는 예를 들어 수요가 막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공급 물량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죠. 근데 공급 물량이 바로바로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급등한 가격이라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남고 다 빠져나가는 거죠. 물량이 없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까지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물량이 적으면. 그러니까 돈 있는 몇 명만 사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량이 안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가격 왜곡 현상이라고 해요. 정상적인 균형치보다도 지나치게 더 높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거 이제 파생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하고 일단 이 단어 뜻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은 비표준화성, 거래는 비공개성, 시장은 비조직성. 상품이 표준화가 덜 돼요. 일반 재화에 비해서, 이런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은 표준화가 덜 돼 있죠. 다 제각각이요. 특히 법적으로는 그 물건 아니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뭐 어디 이 불량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교체하면 되지만 집은 그게 안 되죠. 부동산은 이건 그거 아니면 대체할 수가 없어요. 표준화가 덜 돼 있고요. 거래는 비공개예요. 사람들이 거래를 잘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비해서는 정보 비용이 좀 덜 발생하지만 여전히 그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를 하다가 옛날에 돈을 많이 번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매매 기간이 긴데 급하게 돈을 만들려고 한 물건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그냥 못 팔죠. 어떻게? 싸게 내놔야 되죠. 그럼 싸게 내놓으면 그 사정을 중개사한테 얘기를 안 하고 팔 수 있나요? 중개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사가 그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물건을 설령 내놔도요, 다른 사람들은 혹시 저거 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중개사는 내용을 가장 잘 알죠. 누가 사요? 그러면은 벌금 먹어요. 몇 년 몇천만 원 이거 있어요. 나중에 그 중개 대상 물건을 중개사가 사면은 벌금 몇천만 원에 징역 몇 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사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나오면은 일단 가족들 다 돌리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사정을. 정보를 잘 모른다고요. 예,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예,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시장은 비조직적이에요.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뭐 공급자들이나 수요자들이 무슨 협회라든가 무슨 회 이런 이제 조직화가 많이 되는 편인데, 특히 수요자들이 무슨 조직이 있다 이런 말 안 들어보시죠? 간혹가다 그런 얘기는 들려요. 어떤 동네의 아파트 단지에 분여해서 우리는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자 막 이렇게. 근데 그래봤자 그게 굉장히 산발적이잖아요. 수요자 협회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조직화가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금의 유용성이 뭐예요? 얼마나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 무슨 성질 때문에? 얘는 고가성 때문에. 그렇죠. 고가성 때문에. 고가성. 각각 다 관련되는 성질 발생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나중에 해도 관계없어요. 일단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소개받으면 충분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되죠. 이 정도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물론 여기 나열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 나중에 이론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에 자 이제 좀 쉬고요. 지금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제 정책론 들어갈 건데 정책론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거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